자,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요. 굉장히 해설은 거의 줄이고 문제풀이 위주로 할게요. EBS 파이널 사실은 최근에는 거의 안 풀었는데 그다지 문제가 좋지가 않았어요. 특히 수학이 안 좋았는데 음, 어차피 연계가 된다고 하니까 아니 된다 항상 된다고 했지. 근데 이번에는 EBS가 상당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9월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문제 스타일이 없어요. 안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만 해줄 건데 없어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문제 풀이 위주로 하고 논란이 되었던 거 잘 안 풀린 거 위주로 할게요. 자, 인과적 주장이 사용되는 논변을 요구라고 한대요. 인과 논변을 이해하는데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원인 개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대요. 우선 x가 y의 원인이란 말을 x가 일어나지 y도 일어나지 않는다. 필요조건을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에이, 이런 거 싫어하는데 대통령이. x가 음, y의 필요 조건이다. 그럼 x가 p를 맞는 건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화살을 이게 충분이고 이게 뭐야? 필이지. 그래서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다. x가 필요 조건이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렇게 x가 더 큰 집합입니다. 이거 알고 쓰신 분인가? 독감 바이러스에 독감에 걸린 사람을 할 때 감염되지 않았다면 독감에 걸리지 않았을 거므로 독감 바이러스가 독감의 필요 조건에서 원인이라고 이거 뭔 이따위로 썼습니까? 필요 조건의 원인 이런 말들이 이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러면 일단요 요거 이렇게 할게요. 이게 x가 더 큰 집합이니까 독감 바이러스가 뭐야? 독감의 원인이다. 지금 이거를 독감으로서의 이거 좀 안에 필요 조건의 원인이다. 으로서 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이거 수학적인데 수학을 아시는 분이네 일단. 그러면은 독감 바이러스가 있어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걸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게 더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뭐였어요? 원인이었죠. 원인이었고 요거는 뭐야? 음, 결과지. 결과지. 그래서 뭐야? 인과 논변이라지. 인과 좀 길어지겠네. 해석이 너무 길다. 자, 독감에처럼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고려해야 할 때 많이 예,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 원인을 고려할 때 많이 선택한다. 요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고려할 때 많이 선택된다. 일단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좀 있게 해설을 하게 만드는 글은 별로 좋은 글이 아니다.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첫 번째지. 첫 번째. 그런가 하면 X가 일어나면 Y도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요거 할 거야. 요거 읽다 보니까 뭐죠? X가 일어나지 않으면 Y도 일어나지 않는다로 해석하는 경우 이게 첫 번째가 되겠네요. 이게 첫 번째가요. 두 번째, X가 일어나면 항상 일어난다. 수학을 아시는 분이야. Y도 X가 일어나면 Y도 일어난다. 그러면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이게 두 번째 해석할 수.
온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압력이 어느 기체 부피는 증가한다. 이건 좀 따라서 충분 조건에서 원인이라고 했었는데 반드시 일어나도록 관심이 있을 때 원인 개념을 선택한다. 지금 뭐야? 반드시 일어나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을 때는 뭐야? 충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굳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뭐 잘난 척 하는 건데. 응? 한편 다른 이야기라고 했지. 필요 충분도 아니다.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니다. 1번은 뭐야? 원인이 필요 조건이고 2번은 원인이 충분 조건이고 그런데요. 필요도 아니고 충분도 아니네요. 가령 흡연은 필요 조건은 말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인과관계가 좀 덜한 거 이렇게 합시다. 원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요거는 확률 개념의 원인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럼 뭐 한편 쓸 필요 없는데. 그럼 세 번째 뭐야? 필요도 아니고 충분도 아니고 뭐야? 확률적 요건으로서의 원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세 번째는 이게 원이고요. 이게 투고요. 이게 쓰리예요. 흡연의 예처럼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없을 때보다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은 가르쳐야 된다. 원인과 결과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원인 사건의 발생은 자 이게 첫 번째 반복적이고 규칙적이어야 되고 항상 시간적으로 앞서야 된다. 만약 두 가지 조건을 잘못하면 인과적 오류를 범할 수 된다. 그러면 여기에 어긋나면은 반복적이고 규칙적이 아니고 또 뭐야 원인 사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결과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을 잘못 파악하면은 뭐야 오류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A가 있었으니까 A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거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가 두 가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과정에 원인 개념을 해명하기 위해 학자들이 노력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루이스다. 그에 따르면 C와 E에 발생한 것이 참일 때 C와 E가 참이래요. C도 참이고 E도 참이래요. 사건 C를 원인으로 보려면은 판사실적 조건문이 참이어야 된다. 이건 대우 같아요. C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면 C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E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의 대우가 뭐야? E가 발생하면은 C가 발생한다. 대우는 요건데, 그러면은 C가 뭐야? 필요 조건이 되는 거지. 저 위에 거로 생각해 보면은 반사실적 조건문이 사실에 반하는 걸 정건으로 그리고 후건으로 하는 조건문이다. 반하는 거 이게 참이었는데 이걸 거짓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일어나서 어떤 후건으로 이게 C다. 진입한동은 전통 논리학의 규정이 아니라 별도의 기준에 의해 된다.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은 유사성이다. 현실성의 유사성 기준으로 정권이 참인 가능 세계에서 후건이 거짓인 모든 가능성보다 후건이 참인 어떤 가능성이 유사할 때 반사실적 조건문이 뭐야? 참이 되는 거다.
자, 후건이 거짓인 모든 가능세계보다 참인 가능세계가 유사할 때 정권이 참인 가능세계 중에서 이것도 예컨대 도자기를 떨어뜨렸을 때 깨졌을 때 도자기를 떨어뜨린 사건이 원인이 되려면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게 참이 돼야 된다. 반대로 했을 때 요것이 뭐가 참이 된다. 그것을 또 유사성이라 봅니다. 자,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이 돼야 된다. 요거죠. 그러므로 이 조건문은 참이 되고 조건문은 뭐예요? 도자기를 떨어뜨려서 깨졌다.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조건문이 되겠지. 엄청 빨리 해주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문장이 그러므로 참이 되고 도자기를 깨뜨린 사고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요게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에 여러 반론이 제기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과선점의 문제다. A와 B가 같은 풍선을 바늘로 찌를 때 A가 바늘로 찌르면 B는 그렇지 못했다. 자, 그럼 원인이 된 게 여럿이에요. A는 찔렀지, B는 찌르지 못했지. 하나가 더 앞서 발생한 인과선점이다. 그러면 A, B가 원인인데요. 이게 뭐야? 얘가 원인 중에 먼저 일어났다. 원점이라고 하고 있어. 좀 짜증나네요. 원인이 되었을 때 얘가 선점인 거. 그렇다면 반사실적 조건문에 따라 바늘로 찌른 것이 원이라고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 바늘로 찌르지 않았던 터지라도 반사실문은 참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B가 또 찌를 수 있으니까. 따라서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원인 개념을 해명하고 직관에 어긋난다. 우리 직관에 어긋난다는 문제를 보여준다. 요 조건문으로 보는 게 루이스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과적 의존과 인과적 연쇄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그에 따르면 반사실적 조건문에 의해 규명되면 Y가 인과적으로 의존한다고 하자 일어나는 수많은 개별 사건이 있어요. 자, 이렇게 X가 있는데 A1이 X에 A2가 A에 이렇게 연연 인과적으로 존재하는 걸 인과적 연쇄라고 한다. 인과적 연쇄가 있다면 의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연쇄가 있다면 의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한다. 가령 A가 찌른 이상 바늘이 풍선에 닿지 않았을 거다. 바늘이 닿지 않았다면 가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A1, A2 이렇게 가겠다는 거지. A3라는 의문들이 모두가 참이다. 그렇다면 바늘로 찌른 사건과 풍선이 터진 사건의 인과적 연쇄가 성립하므로 B가 찌르려고 했던 것과 관계없이 A가 찌른 사건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원래 이게 논리학이요. 좀 짜증이 날 거예요. 근데 논리학부터 들어가 있는데 원래 독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3번은 자 원인이 뭐야?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은 자 첫 번째 뭐야? 이게 필요 조건이 된 거죠. 그러면 요거는 뭐야? 원인이 뭐야? 결과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충분 조건이지. 그러면은 뭐야? 필요 충분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뭐야? 확률이 된 거죠. 자, 기억에 해당되는 거 기억 뭐야? 필요 조건을 없앨 때만 결과를 막을 수 있다. 요 벤다이어그램으로 본 게 더 편하겠네요. 얘가 없어지면은 얘는 없겠지. 맞는 소리고요.
반드시라는 거다. 충분 조건은 뭐야? 충분 조건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지. 맞는 거고요. 디귿은 인과적 관계 결과에서 확률적으로만 보장한다. 필요 조건도 요거도 아니고 확률적으로만 보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요거 지우자고 했어요. 기억에서는 결과가 산출되지 않는 거 요거도 있다. 맞는 거고요. 기억이나 연애에 해당되는 것이 결과가 나왔다면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다. 아니 확률적으로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이 문제야말로 수학에 명제를 잘 알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왜 논리학에다가 자꾸 수학을 결합을 시키냐. 대통령이 싫어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는 공부해야 되니까 선생님도 일부러 지금 지문을 공부를 안 하고 같이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심정이 되어서 왜 그래야 이 문제가 나올 만한 건지 안 나올 만한 건지를 선생님이 판정을 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대학에 붙은 것은 이게 결과겠죠. 행운의 열쇠 이게 원인이라고 보겠죠. 그 다음에 독감에 걸렸을 때 두통과 몸살이 나타나는 거 이거 결과지. 그러니까 두통이 몸살의 원인인 것 같다. 원인이겠죠. 어려운 문제를 빨리 푸네 결과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요랬다. 그럼 나도 어려운 문제를 빨리 풀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A는 요거네. 반복적 규칙적이고 앞서야 된다. B는 뭐야? 여러 가지 인과적 연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고 A는 뭐예요? 두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인과적으로 오류가 된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뭐라 했어? 반복적이고 규칙적이어야 된다. 규칙적. 그 다음에 뭐야? 시간상으로 앞서 있어야 된다. 있어야. B는 뭐야? 연쇄성이지? 인과적 연쇄. 인과적 연쇄. A에 따르면 1번 앞선다는 점만 주목하고 나머지 조건에서 인과적으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반복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행운의 열쇠 한 100번 1000번 사자 우리. 그 다음에 인과적 연쇄가 없다면서 갑의 판단을 오류로 볼 수 있다. 인과적 연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몸살은 독감과 두통에 의존하고 있다. 지금 요거 독감에 걸렸을 때 이게 일어나는 거죠. 두통과 몸살이 일어나죠. 그래서 몸살이 독감과 두통에 의존하는데 두통만 에이 말도 안 되죠. 그 다음 컴퓨터가 발생되는 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1.5년마다 2배씩 증가됐다. 이거는 뭐야? 등비 수열이네. 이런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걸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 저기 뭐야 자소서에 선생님이 썼던 내용이네. 무어의 법칙이 때문에 이론적 한계가 있습니다. 소자는 그대로 두고 부분의 크기를 점점 맡겨낸다. 극한은 원자 한계가 될 때 선생님이 좀 빨리 읽는데 비트의 물리적 크기가 원자에 가까워지면 미시 세계에 양자 물리학 현상이 나타나 뭐냐 전자회로의 작동을 방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론적 한계입니다. 이론적 한계는 그냥 뭐야 어떻게 된다. 미시 세계에 양자 물리학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회로의 작동을 방해하게 된다. 이 무어의 법칙 전자과 가는 애들은 무조건 생각을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뭐 전자과나 컴공과 기존에는 제거하는 데 집중이 됐어요. 기존에는 근데
이용해보자. 제거하지 말고 뭐 해보자. 이용해보자는 다른 것이 양자 컴퓨터다.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컴퓨터인데 양자생계의 중첩 성질을 이용한다. 중첩이란 두 파동이 만약 합쳐진 파동의 진폭이 더한 결과가 된다는 거다. 합쳐진 진폭의 파동이 두 파동의 진폭을 더한 거다. 파동이 A라는 파동이 있고 B라는 파동이 있으면은 두 파동이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만난 지점에서 여기에서 두 개를 더한 결과가 된다. 즉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를 해설을 해줬어요. 두 개 파동이 동시에 교집합는 상태를 말한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원자처럼 입자로 이루어진 물체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입자로 물러진 액체 그게 뭐야? 얘가 원자지. 원자도 파동의 성질을 지니고 있고 어머 입자로 되어 있는 게 이런 파동이 난다. 양자 물리에서 물질파의 중첩이란 물체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상태의 중첩. 물체는 하나인데요. 물체 한 개가 뭐야? 여러 상태의 중첩을 말한다. 여러 상태의 뭐야? 중첩이다. 왜냐면은 입자 하나로 원자 같은 경우도 파동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 중첩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겠지. 양자컴은 기존과 이진법 사용하는데 양자도요. 뭐야? 이진법 쓴대요. 이진수 한자를 양자컴은 큐피트라고 부른다. 비트라고 부르는 거를 큐피트라고 한다. 이진수 한자리라는 거는 뭐야? 0하고 1로 된 거 이진법 이거죠. 차이라면 비트는 차이점 잘 세야지. 0하고 1만 가지만 큐비트는 0하고 1 말고도요. 이진법 말고요. 둘의 중첩도 가지고 있다. 중첩. 자, 얘하고 얘는 이건데 얘는 뭐도 가지고 있다? 얘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중첩된 상태에 연산을 당하면 고유 상태에 개별적으로 연산이 가용한다. 어머.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이 양자컴을 완벽히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도 자소서하고 면접 대비할 때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도 어느 정도는 아는데 어쨌든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중첩된 상태에서 연산을 하면은 여기에서 연산을 하면은 각 고유 상태에 개별적으로 연산이 가능하다. 입력값의 반대값을 추정하는 납 연산을 한 경우를 해보자. 이제 설명인데 큐피트 하나가 0과 1의 중첩 상태였을 때 동시에 연산을 순서대로 연산한 것보다 몇 배 빠르다? 2배 빠르다. 자, 0과 1의 중첩이니까 몇 배 빠르다고요? 2배. 속도가 2배 빠르다. 큐피트가 2개 있어서 4가지 점이면 4배 빨라지고 이런 식으로 큐피트가 2개 있으면은 큐피트가 2개면은 뭐야? 2개면은 속도가 뭐야? 4배 빨라지겠죠. 이렇게 되겠다. 중첩 상태가 아닐 때보다 지수적으로 빠르진다. 그러면은 A의 뭐야? X수 요렇게 되겠지. 그죠? 이겠지. 2의 지수승별로. 함수 fx가 fx의 x를 찾으려고 하면 기존부터 알고리즘에 x에 0을 넣고 함수값 0이 되는지 계산을 해야 된다. 확인해서 0이 아니면 이번에 x에 1을 넣고 해서 0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일씩 증가시켜 가면서 뭐야? 0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다. 그러나 양자 알고리즘은 모든 큐피트를 중첩시켜서 한꺼번에. 그러면은 요거는 뭐니? 요거는 순서대로 맞아요?
요거는 비트는 일씩 증가시키면서 확인하고요. 큐피트는 뭐야? 중첩시켜서 한꺼번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빠른 게 써야 된다. 양자 컴퓨터는 좀 또한 그래서 딴 이야기 돼야 돼요. 연산 과정에서 가역적 계산만 하는 것이 가능해서 비가역적, 가역적 계산만 하는 것이 가능하다니까 정보가 손실되지 않는 가역적 계산. 비가역적 하는 건 기존 컴퓨터보다 유리하다. 그러면은 뭐야? 요거는 비가역적 연산. 요거는 뭐야? 정보 손실이 되지 않는 가역적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AND의 입력 선호가 2, 출력 시로가 1개인데 입력 2개가 모두 1이면 출력도 1이고 나머지 3개의 경우 중 하나이면 출력으로 0을 냅니다. 입력이 2개예요. 그리고 출력이 하나예요. 입력 2개가 모두 1이면 입력이 1 이렇게 되면 출력도 1이고 나머지 3 경우 중 하나면 뭐야? 1, 0, 또 0, 1, 또 0, 0 이러면은 뭐야? 출력으로 뭐야? 0을 보낸대요. 이때 출력이 0이면은 두 입력 중 요거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출력으로 또 입력을, 자, 출력은 0이 됐는데 입력이 이 새끼인지를 복구할 수 없을 때를 비가역적, 이해됐어요? 비가역적 연산이라고 한다. 비가역적 연산은 입력 신호의 개수와 출력이 달라서 정보가 일부 손실되면서 그러면 손실된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입력을 복구할 수 없다. 얘를 자 출력이 0이 됐는데요. 이 새끼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정보가 손실되면요. 열이 발생한대요. 자 손실되고요. 손실되면 열이 발생한대요. 컴퓨터로 기록하고 연산하는 과정도 물리적인 소자들을 수행하고 비가역적인 물리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게 된다. 열이 발생한 원인을 이야기했어요. 한 소자에 많은 메모리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집적도, 칩에서는 와 연산 속도는 집적도와 연산 속도는 칩의 성능을 보여주는 척도다. 동시에 올라오면서 발생하는 영 또한 열 또한 뭐야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열을 줄여야 하는데 기존 컴퓨터는 한계가 있다. 열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습니다. 현재 양자컴이 개발되어 시연에 성공한 가시적 성과를 내었지만 대체할 수준은 아니다. 가시적 성과는 내고 있지만 대체할 수준은 아닙니다. 뭐 삼성에서도 이거 만들었다고 하는데 양자컴이 복잡하면 큐피트 수를 늘려야 되는데 큐피트 수가 뭐냐 중첩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렵다. 이런 뭐지 대체할 수준이 아닌 이유가 요거잖아요. 이 때문에 상용화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겠죠. 추론한 거로 적절하지 않은 거 12번 봅시다. 기존 컴퓨터를 빨리 뭐라고 그랬어요? 대체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어요. 성과는 냈지만은 그 다음에 양자적 현상의 속도를 빠르게 했군. 양자적 현상은 뭐라고 했어요? 양자적 현상은 양자 물리학적 현상은 뭐야? 전자회로를 방해하잖아요. 양자 현상이 빠르게 해요? 아니에요. 여기 뒤에 나왔어요. 집적도 속도가 올라가면 열의 증가 속도는 낮아지겠군. 열의 증가 속도가 지수적으로 늘어나잖아. 집적도 연산속도 올라가면 열 또한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했잖아요. 이건 그냥 보기만 해도 되는데 틀렸네.
양자세계에서 중첩 상태를 활용해 빠른 연산, 중첩 상태를 해서 빠른 연산 2배, 4배, 이건 당연히 맞는 이야기고, 처리는 양자 컴퓨터, 기존 컴퓨터는 공통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다. 기존 컴퓨터는 뭐가 문제였어? 양자 현상 때문에 뭐 한다고? 뭐냐? 방해 받고 있잖아요. 회로의 방해를 양자에 가까워지면 회로에 방해가 되고, 양자 컴퓨터는 뭐 해야 된다 했어요? 어, 중첩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문제점이 서로 다르잖아요. 중첩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공통의 문제점 아니죠. 이건 상식적으로도 아니야. 뭐 다른 내용인데. 자, 위 거를 바탕으로 A를 한다. A 뭐야? 기존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는 사용료가 달라진다. 이렇게 한다. 결과를 알아낼 때는 10만 원인데요. 아, 이거는 여기 써놨잖아. 차례대로 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니? fx0 어디니? fx0 이 부분이지. 뭐야? 일씩 증가시키면서 하는데 이거야 중첩시켜서 한꺼번에. 요거만 알면 답은 뭐야? 3번이 돼야 되겠지. 차례대로 넣는데 요거는 중첩 상태에서 한꺼번에란 말이 없네.